5세기가 누구 주독이라고? 고구려 주독이죠. 6세기가 제2기죠. 누구 주독이에요? 신라 주독이에요. 신라 주독이 때 임금이 누굴까요? 진흥왕이죠. 그리고 7세기가 삼국쟁패입니다. 이제 삼국이 자기네 나라의 명운을 걸고 중요한 하나를 다투면서 싸우던 삼국쟁패입니다. 그래서 5세기는 고구려 어느 왕이라고요? 광개토왕 장수왕 때. 6세기는 신라 진흥왕 때. 그죠? 그리고 7세기는 삼국이 명을 걸고 싸우던 때였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있는데요. 지도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림 나와 있죠. 5세기 고구려가 가장 전성기일 때, 고구려 주도기일 때, 고구려 이 강력하게 내려오는 이 힘을 우리가 고구려 무슨 정책 그래요? 남하정책 그러죠. 장수왕은 남하정책 때문에 해양천도를 단행하고 백제는 어디로 천도했다고? 해봐 말로 아까 했잖아요. 백제 문주왕 때 어디로 천도? 웅진천도. 그죠? 이게 고구려 힘 때문이란 말이에요. 밀려 내려갔어요. 자, 남하정책에 맞서기 위해서 그동안 고구려 형으로부터 도움받고 있던 신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누구랑 손잡아야 돼? 백제랑. 이게 이름하여 무슨 동맹이에요? 나제 동맹이에요. 우리는 그냥 무비판적으로 나제 동맹이라고 하지만 백제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거죠. 제가 뒤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주대학교, 광주대학교 이런 데는 제라동맹 그럽니다. 무슨 동맹이라고? 나제동맹, 제라동맹.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남북대화 그러잖아. 북쪽 애들은 뭐라 그래요? 북남대화 그러잖아. 똑같은 거야. 우리는 한미 상호관계 그러죠? 미국은 뭐라 그래? 미한 상호관계. 우리는 한일 관계 그러잖아. 일본 놈들은 뭐라고? 이란 관계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주인공으로 두는 거야? 나. 여러분 왼쪽 가슴에 봐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 이름 써 있잖아. 이게 주인공이야. 카톡 보니까 막 누구 엄마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 제발.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잡는 거고 갈구는 거다. 나는 나예요. 아이는 입이 탯줄을 끊는 순간 타자예요. 내 것이 아니야. 이것만 딱 가져도 됩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인격체로 대화하세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아이는 어른이 돼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 자체로서 하나의 인격체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얘는 내가 잘 다듬고 해서 나처럼 어른을 만들어야 돼. 아직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얘를 갈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나를 돌이켜보세요. 나는 완전한 존재인가? 진짜 불완전한 존재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근데 나 같은 사람을 만들겠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 불사 안 되겠구나 이거라고 생각하고 끊어야 돼. 너는 너야. 네가 가진 장점, 네 조건, 나보다 훨씬 나은 네 상황 이런 최대한 이용해서 해라. 이렇게 해나가야 되죠. 알겠죠? 그래서 제라동맹이건 나제동맹이건 이렇게 나제동맹은 남하정책에 대결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나제동맹 몇 세기 상황에 지금? 5세기. 요딴 것들을 물어요. 이게 언제냐 물어요. 몇 세기라고? 5세기. 삼국항쟁 제 몇 기? 1기라고 합니다. 왜 4세기 백제가 전성기일 때는 삼국항쟁기라고 하지 않느냐? 이때는 세 나라가 어울려 싸우지 않았다. 그때는 백제하고 고구려만 막 터지게 싸웠죠. 그래. 먼저 백제가 쳐들어와서 고구려 고구원을 죽이고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복수로 고구려 누가? 장수왕이 개왕을 죽이고 이게 전부 다 몇 세기예요? 4세기에서 5세기 전개된 4세기 때는 백제하고 고구려만 싸웠지 신라는 거기에 끼지 못했다 이거야. 됐죠? 그러다가 이제 6세기가 되면은 예, 신라 전성기입니다. 어떻게 신라가 전성기를 맞게 됐느냐? 신라가 이제 누구를 배신 때리고? 백제를 배신 때리고. 그죠? 고구려한테 한강 유역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눠갖기로 했잖아요. 상류는 신라 내려가죠. 하류 오래 가질까라고 했는데 하류까지 차지해야 신라가 드디어 원하던 어디로? 중국으로 뚫고 나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신라가 배신 때리고 진흥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더라. 드디어 고구려와 백제가 무슨 동맹으로 가겠어요? 여제 동맹으로 갑니다. 고구려, 백제 이렇게 해서 여제 동맹 그래요. 알겠죠? 여제 동맹으로. 그죠? 자 이렇게 왕년의 두 강대국이 한꺼번에 힘을 모아서 신라한테 압력을 가합니다. 진흥왕 이후에. 그러겠죠? 백제는 철천지 원수잖아요. 자기 왕을 죽이고 자기 땅을 뺏어간 신라놈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철천지 불공대천의 원수로 보는 거야. 거기다 고구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양국이 합쳐오니까
연합하니까 신라로서는 어떻게 한다고? 중국으로 가야 돼. 그 중국 이때 누가 등장했어 이제? 589년 수나라가 세워지고 7세기가 넘어가면 누가? 당나라가 등장한다. 그 당과 수당과 손을 잡아요. 알겠죠? 수나라에 이미 온강법사를 시켜서 걸사표를 올려가지고 수나라랑 손 잡습니다. 근데 손 잡아봤자 수나라 금방 망하니까 그 뒤에 누가? 당나라가 등장. 당과 손을 잡았어. 이때가 몇 세기? 7세기. 그래서 7세기는 자 이렇게 신라와 당나라가 손잡고 이게 무슨 연합이에요? 나당. 그죠? 자 위에서는 뭐야? 고구려와 아래 누구? 백제. 그런데 고구려 뒤에는 늘 당과 싸우던 돌궐족이 있었습니다. 이 돌궐이 투르크족이에요. 이 투르크가 셀주크 투르크가 되고 들어봤죠?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 나죠? 셀주크 투르크가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가 됩니다. 그 오스만 투르크가 지금의 터키 공화국의 전신이에요. 그러므로 터키는 뭐다? 돌궐이네. 그 돌궐과 우리랑 손을 잡고 있었다. 그래서 2002년 기억나세요? 터키를 우리가 응원한 터키한테 졌는데 우리가 터키 아니라 터키 국기를 내려주고 터키를 도와준 이유는 6.25 때 우리를 도와준 그런 면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역사적 형제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밑에는 누가 있어요? 늘 백제랑 아련한 관계 누구? 왜? 일본. 이렇게 위아래로 연결. 이렇게 좌우로 연결. 그래서 십자형 외교가 몇 세기에? 7세기에 형성되고 있다. 누가 제일 곤혹스러워요 지금 현재? 누가 제일 두드러 맞고 있겠어요? 신라입니다. 신라는 끊임없는 전쟁. 위에서 쳐들어오지 밑에서 쳐들어오지 막 그러니까 신라가 할 수 없이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먼저 고구려한테 도움을 청하죠. 여러분 그 얘기 알죠? 토끼와 별주부전. 그게 이제 김춘추가 고구려를 탈출할 때 그걸 써먹었다고 했잖아요. 별주부전 내기를. 그래서 고구려 연개소문한테 가서 우리 좀 도와주라고 했는데 연개소문이 오히려 김춘추를 잡아 가두죠. 이게 영구에 갇힌 토끼란 말이야. 김춘추가. 그걸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꾀를 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간이 있는데 내가 간을 안 갖고 왔다.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빠져나왔다면 빠져나와서 당나라 갑니다. 그래서 당 태종과 손을 잡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당 연합이 결성되고 자 여러분 봐봐. 고구려와 백제 가운데 누가 더 약해? 백제가 약합니다. 그래서 약한 고리를 먼저 쳐야지. 이 사슬을 끌어들이게 하려면 목걸이에 제일 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끌어들이게 하려면 그걸 쳐야 되겠죠. 그래서 백제를 먼저 쳐. 백제가 660년에 망합니다. 누구한테 망해요? 나당 연합군한테 망해요. 당나라 대표 선수가 누구였어요? 소정방. 소정방 아세요? 신라의 대표 선수가 누구야? 김유신이죠. 김춘추와 김유신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 화랑 출신 두 명의 장군이 결국은 나당 연합에서 백제를 무너뜨립니다. 이 백제가 무너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탑이 정림사지 5층 탑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가서 보여주면서 여기에 이렇게 탑 밑에 이 글씨가 써 있는데 이게 소정방 새끼가 쓴 거란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시험에는 그게 안 나오죠. 근데 정림사 5층 탑이 우리나라에서 그 백제 탑을 대표하는 밀사지 탑하고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탑이 애석하게도 소정방을 기념하는 평제탑이라고 써있다니까 밑에 백제를 평정한 것을 기념하게 한 탑이다 이렇게. 알겠죠? 부안에 가면 내소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이 내소사도 소정방이 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알겠어요? 이런 그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역사가. 그냥 가서 사진만 찍고 오지 말고 사진 플러스 스토리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재미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먼저 백제가 망했어요. 그리고 고구려가 668년에 망합니다. 1년 뒤에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여기로 가기 전에 아주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을 지금 빠뜨리고 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 신라와 당나라, 수나라가 손잡기 이전에 수나라 놈들이 고구려를 쳤죠. 당나라 놈들이 고구려를 쳤죠. 이게 이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승리의 추억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 수나라가 쳐들어왔어. 누가 쳐들어왔어요? 네? 수양제. 그때 쳐들어온 장수가 누구야? 역사는 주인공이니까 사람, 인간. 그러니까 시간, 인간, 공간이 있을 때 시간은 언제?
수나라 때니까 612년이야. 살수대첩. 오케이? 아,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끝이에요. 시간 언제? 612년. 그죠?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가 중요해서 이름이 뭐야? 살수대첩이에요. 살수가 장소야. 청천강. 말로 해보세요. 어디라고? 청천강. 지금의 청천강에서 수나라 별동대, 원래 수나라가 100만이 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 어디 못하고 요동에서 걸렸어요. 그래서 산통반도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수군 30만을 또 보내. 이때 대표 선수로 온 사람 누구야? 수나라? 그 유명한 우중문이에요. 말로 해보세요. 우중문. 을지문덕이 쓴 유명한 시가 있잖아. 여수장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그래 안 그래요? 다 나왔어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야. 애들만 잡지 말고. 누구라고요? 사람 이름 누구라고? 우중문. 연대는 몇 년이라고? 612년. 상대는 누구예요? 수나라. 어디에서요? 다시 해볼까요? 시간 언제? 612년. 사람 누구? 우중문. 그죠? 장소 어디? 살수. 지금의 뭐라고? 청천강. 끝이야 이게. 더 할 게 없어요. 시험 거의 다 나와. 거의 다 나와 시험이. 됐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으니까 이렇게 강조하지. 그러나 수나라가 금방 망하고 다시 당나라가 등장합니다. 당나라는 수나라가 범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고 이제 여러분 봐봐. 이제 우리가 아주 그 중요한 게 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 나라에서 초기 연맹왕국 때 고구려를 봤죠. 왜 고구려가 공수부대가 됐는지 얘기했죠. 산악지방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싸움을 잘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초급 피로 연명하기 위해서는 뺏어먹어야 되고, 결국은 뺏어먹기 위해서는 약탈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전투를 잘해야 된다. 전투력이 강합니다. 전투력만 강한 게 아니라 고구려는 특히 전략과 전술 그리고 지도력 뿐만 아니라 방어 전략도 뛰어났어요. 이 수원이 수원성으로 유명하지만 이 수원성의 원조가 고구려의 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원성은 산성, 도시를 둘러싼 재성 또는 모든 성의 기능들이 다 함축된 거예요. 집약된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모든 성에 관한 기술이 수원성에 다 모아 있어요. 알겠죠? 이 수원성을 쌓기 위해서 정약용이가 고금 도서집성이라는 5,000권 책을 중국에 수입해다가 다 읽어보고 우리나라 전통 성곽 양식과 더구나 서양식 성곽 양식 이걸 다 해가지고 이 수원성은 뛰어난 게 공격과 방어를 겸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어만 하게 한 게 아니야. 방어 속에 공격, 적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울였어요. 근데 고구려 성은 뛰어난 게 이제 성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수원성에도 이렇게 성문이 있으면 성문 밖에 이렇게 치를 둘러요. 이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문을 들어오려면 바로 그냥 문 이렇게 중놈들 그냥 뚫고 들어오면 끝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 들어오려면 다시 하나의 덫을 통과해야 돼. 근데 이 덫이 전부 다 뭐예요? 화살 사거리야. 들어오면 죽음이다, 죽음.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성곽이 견고하고 또 하나 우리 산성은 뭐냐? 산성이라는 것이 그냥 쌓은 게 아니라 산에 의지해서 쌓은 겁니다. 이렇게 산 기슭에 이렇게 돌로 된 성을 쌓았어요. 여러분 봐봐. 이쪽에 동료가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절대 안 무너진다. 난공불락.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쌓은 성이 지금도 백암성이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고구려 성이. 그 고구려 축성법이란 뭐냐? 얼마나 고구려 사람들이 돌을 잘 다뤘던지. 그러니까 이 성곽 쌓는 기술뿐만 아니라 고구려 유명한 그 장군총 있죠, 장군총.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돌을, 그러니까 큰 돌들을 네모 반듯하게 잘랐는데 지금처럼 화약도 없고 다이너마이트 없는데 어떻게 잘랐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걸 정교하게 잘라서 다 짜맞출 정도로 돌을 그냥 떡주무르듯이 잘 다루던 우리 민족입니다. 그 민족의 유전자가 어때요? 고스란히 여러분한테도 전달돼 있어요. 유전자는 안 끊어져요. 알겠죠? 유전자는 그 사람으로 이어져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기적 유전자라고 들어봤죠? 도킨스라는 사람이 그 진화생물학자인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를 썼는데 결국 이기적 유전자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란 유전자가 지나가는 하나의 숙주에 불과하다. 이해갑니까? 숙주야. 단지 숙주로 100년 정도 살고 내 유전자는 우리 아들한테 또 가가지고 우리 남편 유전자와 내 유전자가 가서 또 걔들은 또 살고 얘 숙주가 죽으면 또 그 밑에 또 유전자는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고구려 돌 다루는 기술이 내 피 속 어딘가 유전자 속에 남아있고 고구려 그 활 잘 쏘는 그들의 유전자가
우리한테 남아있을 겁니다. 아마도. 알겠죠? 이렇게 역사란 그런 거예요. 역사란.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의 나의 전통 속에 나의 이 기술, 이 능력, 이 마인드 속에 어떤 전통이 있는가, 어떤 흐름이 지금의 나라는 유전자까지 내려왔는가. 어쩌면 그런 것들을 캐는 학문이 역사가 아닌가. 연도를 외우거나 사람 이름을 외우거나 이런 학문이 아니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이렇게 그 성곽 쌓는 그런 기술 때문에 고구려는 강공불락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이 남쪽의 비사성부터 북쪽의 부여성까지 천리에 걸쳐서 성을 쌓아놨습니다. 연개소문이 이 새끼들이 쳐들어올 줄 알고 말이죠. 당나라들이 드디어 통일했어. 통일되면 반드시 중국이 이웃나라를 쳐들어가는 그런 법칙이 있었죠. 넘치는 에너지를 정복전쟁으로 쓰잖아요. 그런 걸 미리 알고는 이렇게 비사상에서 부여성까지 이렇게 쫙 성을 쌓아놨어요. 그런데 수나라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요동성을 격파하고 들어왔다가 완전히 갇혀가지고, 그죠? 예,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태양성을 공격한다고 누가? 우중문이 30만 별동대를 끌고 왔다가 살수에서 박살나고 도망간 놈들이 몇 명이라고? 2,700명이라고 이렇게 인원수까지 지네 역사책에 써놨다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전철을 봐봐. 전방이 공격했는데 후방이 다 가지 못했어요. 100만 명이 넘으니까 다 못 가는 거야. 근데 중간에 끊겼어. 성이 막아버렸어요. 그럼 이제 전위 부대하고 후위 부대하고 끊겨가지고 보급품이 조달 안 되니까 쫄쫄 굶잖아요. 이거 완전 섬멸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이런 우를 범치 않으려고 당나라 때는 당태종은 성을 다 격파가서 하나씩 요동성, 백암성, 건안성 해가지고 쫙 가다가 어디에서 딱 걸렸냐? 안시성에서. 이 안시성 성주가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양만춘이었어요. 이 양만춘이 어떤 사람이냐? 연개소문이 왕도 아니잖아요. 장군입니다. 별 2개짜리 소장이에요. 박정희처럼. 소장 박정희가, 그러니까 소장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위에 있는 상관들 있죠. 대장, 중장 다 부른 거야. 야, 내가 이제 드디어 권력을 잡았으니까 다 나한테 와서 인사해 라고 했는데 딱 한 사람 양만춘이가 안 왔어. 네가 뭔데 임마. 계급은 내가 더 높아. 그러면서 양만춘이 버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군대 안 갔다 와서 이해가 안 갑니까? 연개소문이 별 2개인데 양만춘은 별 3개야. 근데 2개짜리가 3개 오라니까 가 안 가? 근데 눈치 봐서 가야 되죠. 얘가 장차 한 나라에 대권을 쥐게 생겼으니까 빨리 가서 무릎 꿇고 알았어 내가 별 3개지만 너한테 그 잘할게 하면서 빌어대는데 안 갔어요. 네가 뭔데 임마. 짬밥 내가 더 많아 하면서 안 갔어. 그런데 연개소문이 차마 얘를 잡아들이지 못할 만큼 센 사람이야.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걸린 거야. 당태종이. 100만 군대가 여기 와서 60일 동안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 100만 명이라는 게 지금 여기가 몇 명이죠? 80명쯤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100만 명이 장안성을 출발하는데 몇 달 걸렸더라? 군대 100만 명이 스타트해서 자 1대대다가 2대대다가 이렇게 보냈는데 40일 걸려. 40일. 한 달 반 걸린 거예요. 여기 출발을 스타트하는데. 근데 여기서 무슨 성 격파하고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60일 했어요. 봄에 출발했다고 해보세요. 6개월 걸려. 6개월. 지금쯤 됐어. 지금 여기가 이렇게 춥잖아요. 춥다고 문 닫았죠. 여기가 지금 여기 안시성이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춥겠어요. 살아내면 알아요. 반팔 입고 왔었는데 애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안달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겠다 해가지고 지가 직접 군대를 끌고 왔어요. 안시성 딱 가서 어마어마한 기계들을 만듭니다. 성을 공략할 수 있는 기계들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무기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이렇게 토성을 쌓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사다리차를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쏠 수 있게 해요. 그럼 여기다 또 성을 쌓고 물을 뿌려. 밤새 물을 뿌리면 뭐가 되겠어요? 얼음덩어리가 되겠죠. 절대 안 깨지는 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구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60일을 허비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 안시성 성주 양만춘을 잡으려고 당태종이 직접 군대를 끌고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근데 황제가 직접 나타났어요. 하얀 백마에 노란색 그 황금 투구를 쓰고 촥 나타났는데 촥 멀리 안시성 성주가 보니까 까만 군졸들 속에 하얀 점 하나가 딱 박혀있는데 뭐예요 완전히? 관역이야 관역.
10점짜리. 화살 간역 있잖아요. 근데 당태종이 바보입니까? 활이 안 날라오는 거리 있겠지. 너네들이 싸 맞댔자 여기까지 오겠어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고구려 특산물이 뭐라고 그랬죠? 활 말고 더 구체적인 이름이 있어요. 맥궁. 말로 해봐 뭐라고? 맥궁. 이 맥궁이 우리 민족이 만든 독특한 그 활인데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해온 물소 뿔로 만들었어요. 물소 뿔이 얼마나 영험한지 아십니까? 혹시 아는 사람도 있으신 분인데 나도 지금 차에 갖고 다니는데 발사라고 이게 피부 문지르면 그 피부도 좋아지고 얼굴이 동안이 되고 눈이 막 반짝반짝해지는 사람들이 하여간 그 물소 뿔이 탄력이 강해가지고 그 활대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서 어마어마하게 센 탄력이 있기 때문에 멀리 나가겠죠. 그러니까 중놈들이 예상하던 그 거리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시성 성주가 야 동명성왕이 옛날에 고주몽 시조를 모시던 사당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고주몽이 쓰던 활이 있었답니다. 생각해봐. 이름이 고주몽 주몽 이름이 뭐라고? 활 잘 쏘는 아이. 그 사람이 쓰던 활이니까 얼마나 또 영험하겠어 이게. 신기가 있겠죠. 아무렇게나 쏴도 가서 맞겠죠. 그래가지고 그 활로 당태종을 쐈는데 정통으로 눈을 하나를 꿰뚫었대요. 박수 쳐야지.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감동적이잖아. 우리는 그런 거 기록 안 해놨어요. 근데 중국의 역사책을 보면은 직접적으로 기록 안 했어요. 그 중국에서 좀 뉘앙스가 되게 쪽팔리다 이거. 기록하기도 뭐하고 거시기한데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근데 우리는 길림지방에 이 안성에 있던 이 자리가 지금 길림성 자리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연변 아이들이 지금도 이거리 저거리 막거리 뭐 고모리 집에 여러분 그거 했어요 이렇게 다리 이렇게 두드리는 그런 거 다리 하나씩 접는 거 이런 거 그렇게 어린이들의 동요는 수천 년이 돼도 이어져 오잖아. 선아 공주님이 밤들이 다 이거 지금도 이어져 오잖아요. 달아 높이공 더다시아 지금도 알잖아. 이게 1000년도 넘게 이어져 온 노래야. 그러니까 노래는 없어져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근데 그 노래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중국의 황제가 고구려가 지 주머니 속에 물건인 줄 알고 꺼내려왔다가 왼쪽 눈에 생 깃털만 달고 가는구나. 뉘앙스를 알겠죠? 고구려가 낭중지물 주머니 속에 물건인 줄 알고 주머니 속에 물건 쉽게 꺼낼 수 있잖아요. 내 거니까 고구려 그러니까 나 그냥 먹을 수 있어 라고 100만 대군만 그만 먹을 수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안 꺼내지는 거야. 그리고 그 고구려를 먹다가 결국 당태종 왼쪽 눈에 활을 맞았는데 이게 뭘로 만들었어요? 새 깃털을 만들었잖아요. 새 깃털을 눈에 받고 돌아가는 처량한 황제여라고 그 황제를 비꼬는 그런 노래가 지금도 흘러져 온답니다. 믿어야 될까 믿지 말아야 될까?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알겠죠? 진짜 그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있어요. 이 황제가 다쳤다는 것. 정사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중국에서 가장 미워하는 황제가 고구려와 관련된 누구라고? 수양제예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황제가 이 사람이에요. 당태종.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냐면 이 사람의 치세에 당나라 때 다스린 그 통치법 이것을 정관 정요라고 지금도 서점에 있어요. 지금도 초등학교 애들이 보려고 막 서로 사가려고 합니다. 요즘 뭐 리더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돼가지고 이 정관조요가 바로 이 당태종의 리더십을 기록한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중국의 황제를 우리가 눈을 박살을 냈어요. 얼마 못 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당 고종이 드디어 이제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죠. 고구려를. 이렇게 해서 그 아주 그냥 애물단지 중국으로 가서는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애물단지인 그 고구려를 치자고 누가 신라가 제안을 해왔을 때 손을 잡고 먼저 약한 고리를 끊고 그 다음에 강한 놈 치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660년 누가 망하고요? 백제가. 668년 누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항상 똑같습니다. 역사에서는 우리를 도와주면 그 다음에 요구하는 건 뭐다? 간섭이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뭔가 달라고 그래요. 뭘 요구했느냐?
한반도를 다 먹겠다는 거야 이제. 누가? 당나라. 그래서 자 백제가 있던 자리에 웅진 도독부를 설치했어요. 그죠? 그리고 고구려가 있던 자리에 안동 도호부를 뒀어요. 마치 제네나 영토처럼 행정구역을 따로 두고 직접 다스리려고 한 겁니다. 식민지로 삼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신라의 땅에도 계림 도독부를 설치하고 직접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러니 신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도와줄 때는 좋았지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내쳐야 되겠죠. 싸움이 벌어져요. 이 싸움이 또 몇 년간이냐? 아주 공교롭게도 8년씩이야. 660년, 668년, 그 다음 몇 년? 676년. 외워야 될까? 희한하게도 6년, 몇 년 터울이라고? 8년 터울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죠. 660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거기서도 뭐 8년 뒤에 고구려가 망하고 8년 뒤에 당나라를 내쫓고 드디어 완전 통일을 이뤘다. 완전 통일을 이룬 임금이 누구예요? 김춘추입니다. 김춘추가 누구예요? 태종 무열왕이에요. 말로 해보세요. 누구라고? 태종 무열왕. 됐죠? 이래서 신라는 이제 무슨 신라가 됐어요? 통일 신라가 됐어요. 정리되나요? 네. 정리되나요? 신라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따로 구분해 보자면 신라 역사를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누는데 상대는 뭐냐? 상대는 주로 그러니까 왕의 혈통에 따라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상대는 우리가 박씨가 왕할 때, 석씨가 왕노를 때, 그리고 김씨가 왕노를 때 요걸 뺀 나머지 예물계 김씨가 왕할 때 이때를 신라 상대라고 해요. 근데 이 신라 상대는 아버지는 예물계 김씨지만 반드시 엄마는 박역거세 집 여자가 와야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왕족, 어머니도 왕족이죠. 이 두 왕족의 유전자가 결합됐을 때 나타나는 아들, 그게 바로 뭐야? 성골이에요. 그게 성골이에요. 아시겠어요? 다시 합니다. 그래서 내물계 김씨 누구만 왕할 수 있었다? 성골만 왕할 수 있었다. 알겠죠? 아버지는 뭐라고요? 아버지는 내물계 김씨. 그죠? 그죠? 어머니는 뭐라고? 어머니는 박역거세 박씨. 이렇게 두 왕족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만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핏줄이 뭐라고? 성골이라고 해요. 성골. 근데 그 성골이 언제 끝났냐? 진덕여왕 때 끝났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선덕여왕 동생이 진덕여왕이죠? 그죠? 선덕여왕 드라마는 다 봤겠죠? 그리고 그 동생이 진덕여왕이에요. 근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결국은 성골 출신 왕이 여기서 끝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누구한테? 무열왕한테, 태종 무열왕한테, 김춘추한테, 경주 김씨죠? 김춘추한테 왕위가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무열계 진골 출신이 왕이 됐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전에는 아버지, 어머니 옵션에 걸려 있어. 아버지도 왕족이어야 되고 엄마도 반드시 박씨여야 되는데 이제 옵션이 풀렸어요. 가령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재벌 회장이야. 틀은 재벌 회장 틀이 아니지만 가상이니까. 그런데 내가 이쪽 집안 재벌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다른 집 딸을, 재벌집 딸을 데려다가 결혼했어요. 왜? 재벌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럴 때 이 재벌 회장은 발언권이 세요? 안 세요? 안 세요. 처갓집한테 맨날 눈치 보니까 생각해봐. 이치를 생각해보세요. 내 말 알겠어요? 네. 다시 해봐. 이건 뭐냐면 이 왕족하고 서로 귀족 연합정치라는 얘기예요. 의사결정 혼자 못해. 이쪽 눈치를 봐야 돼. 처갓집 눈치를 봐야 돼. 아, 그쪽 집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열왕 김춘추는 지 마음대로 여자를 고를 수 있게 됐어요.
그래도 될 만큼 뭐가 셌다는 얘기야? 왕권이 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김유신 여동생을 건드려가지고 애 낳게 만들죠. 기억나세요? 김유신 여동생 격군가 뭐하다가 엇구름 떨어져가지고 그거 꼬매달라고 하면서 은근히 해가지고 그냥 애 생겨버리잖아. 근데 그게 김유신의 음모라고도 하죠. 일부러 자기 여동생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려고. 하여간 이렇게 그만큼 상대보다는 중대가 이때가 되면 왕권이 더욱더 강화됐어요. 그럼 헷갈리죠? 얼만큼 강화됐느냐? 방금 우리가 여자 문제에서 봤다시피 지 맘대로 여자를 결정하고 지 맘대로 여자를 선택하고 몇 명의 여자를 가져도 옆에 놈들이 찍소리 못할 정도로 지 맘대로 했다는 것을 뭐라고 그래? 전제화되었다라고. 말로 해보세요. 뭐라고? 왕권 전제화. 신라 중대만 이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왕권이 전제화되었다라는 말을 쓸 때는 언제밖에 안 돼? 신라 중대만 그래요. 고려시대에 왕권이 전제됐단 말을 쓸 수 있어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조선시대에 왕권이 전제됐단 말을 쓸 수 있어 없어요? 조선시대 왕은 왕권이 약해요. 신하들의 견제가 워낙 세요. 왕은 왕이지만 왕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통일신라 시대에 무열계가 왕으로 있을 때는 왕권이 아주 강했어요. 이걸 뭐라고? 왕권 전제화가 되었다. 알겠나요? 국사시험 보면서 왕권 전제화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건 언제밖에 없다? 통일신라 중대밖에 없다. 알겠죠? 그러나 이제 이게 나중에 신라 하대가 되면 김향상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김향상이 나중에 선덕왕. 이 무열계의 마지막 임금이 해궁왕이에요. 해궁왕이 피살당하고 그 해궁왕을 죽이고 누가? 선덕왕이 왕이 됐어요. 이게 이름이 김양상이야. 알겠죠? 그래서 매불계 김씨가 이게 무열계에서 뭘로 넘어왔어요? 매불계.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무열계가 왕이 됩니다. 이때부터 무열계하고 내무계하고 계속 싸우는 거야. 왕자리 놓고. 그래서 무려 150년 동안 왕이 22명인가 교체돼요. 150년 만에 22명 왕이 교체됐다는 얘기는 왕 한 명당 재위기간이 몇 년이다? 20년? 뭐 20년이 7, 8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왕권이 센 거야 약한 거야? 약해요. 왕권이 약해요. 내가 이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 이러면 왕이 목이 잘려있어. 얘한테 충성당한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충성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 눈치 봐야 돼. 여다음에 누가 왕, 제가 왕을 한 발 얘기도 않고 전하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저놈 죽이고 우리가 왕합시다라고 이렇게 음모가 난무입니다. 이게 언제야? 신라 하대예요. 알겠죠? 왕권이 강할까 약할까? 약해 빠졌어요. 왕권이 약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신라 하대는 선동왕 때부터 여러분이 잘 아는 마지막 신라 임금이 누구죠? 마이태자의 아버지. 네? 항복하지 말자고 마이태자가 금강산으로 들어갔잖아요. 항복했던 고려 태조 왕건한테 항복. 드디어 이제 고려가 나오기 시작하네. 드디어 고려가 나오기 시작해. 누구예요? 경순왕. 이때는 무열계 왕과 내물계 사이에 치열한 뭐가 전개된다고? 왕권 쟁탈전이 전개되더라. 그 왕권 쟁탈전 때문에 결국은 뭐냐? 150년 동안에 왕이 20명 이상이 교체된다. 알겠죠? 그래서 왕권이 점점 약화된 때를 뭐라고요? 신라 하대라고. 다시 보세요. 상대는 내물계 성고리 왕을 했던 때 왕권이 강해 약해? 약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고리니까 아버지도 왕족, 어머니도 왕족 엄청 셌겠네 이게 아니야. 알겠죠? 그런데 이때가 돼야 진짜 왕권이 세지더라.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왕권 전제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고 시험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시험에서는 첫째 뭐냐? 이때는 말이에요. 나라를 의사결정을 한 게 왕이 지멋대로야. 그러니까 왕 밑에 꼬봉을 누구를 두냐면 상대등을 두는데 상대등이 잘려요. 이 신라 상대 때는 상대등이 총리였고 총리가 이때는 누구냐면 왕의 일을 뒤에서 봐주는 사람. 지금도 이제 큰 부자나 이렇게 가면 집에 집사가 있죠. 집사. 온갖 허드렛 일 다 해주는 사람. 이게 집사라고 그러죠. 신라 때 왕 뒤를 봐주는 사람 집사부가 있었어요. 집사부. 그 집사부의 우두머리가 시중이었어요. 이놈이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부 시중은 뭐라고요? 왕의 손발이야.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왕권이 전제화된 때의 바지총리. 누구라고요? 집사부죠. 되게 어떤 사람을 집사부 시중시킬까요? 왕말 잘 듣는 사람. 누가 제일 잘 들을까? 내가 왕이야. 나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시키겠어요? 내 동생, 내 조카. 알겠죠? 내 동생, 내 조카를 시킨다고. 응? 도전할 거야 지금? 이렇게 세니까 도전을 못하죠. 이런 상태에서는 도전이 되는데 약하면 너무 세니까 도전을 못해요. 그 집사부 시중이 수상을 맡았다. 시중이 수상했다면 언제라고? 시기가 중대.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귀족한테 주었던 땅을 뺏어버려요. 통일신라 중대가 되면 그동안 귀족들한테 주었던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를 뭐라고 그래? 노급이라고 그래. 그 노급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내 말 잘 듣는 내 부하, 내 관리들한테 월급을 주기 시작해요. 월급으로 주는 땅을 뭐라고? 관료들한테 준 땅이니까 관료전이라고. 이해 가죠? 외우지 않아도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집사부시.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는 불교가 화엄종이 유행했어요. 이 화엄종의 사상은 왕을 최고 권력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일즉 다즉 일 그랬어요. 하나가 즉 만물이요 만물이 즉 하나인데 그 하나가 바로 누구냐? 왕이시다. 오케이. 이때의 승려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나라 화엄종의 대빵 그러면 의상이다. 다시 화엄종의 대빵 누구라고? 웬만한 절을 가보죠. 다 의상이 진 거야. 알았어? 그 정도로 의상은 절을 많이 졌어요. 전국적으로 화엄종을 일으키고 제자들을 많이 육성하고 그들이 다 지은 게 의상 화엄종입니다. 화엄종은 뭐라고? 왕권을 전제시키는 데 기여했던 불교 종파다. 언제적 얘기하고? 신라기. 요게 잘 나와. 요게 잘 나와. 핵심이. 한국사가 막 다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야. 나오는 대목 다 있어요. 나오는 대목을 알려줘도 틀리면 안 되죠. 그래 안 그래? 여기서 나온다 이 관계. 근데 외워야 될까? 이해해야 될까? 전부 다 메커니즘이 있어요. 아 그런 이치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이해해야 돼. 마구 외우면 금방 잊어먹는데 이치를 잘 따져서 보면 됩니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또 강의를 들어봐야죠. 알겠죠? 이렇게 신라 역사를 구분할 수 있어요. 6페이지 거기 뒤에 마무리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제3기 상방전 3기 신라 삼국통일기 고구려 대중국전쟁 다 나왔죠? 을지문덕에 살수됐죠? 몇 년이라고요? 610년. 제가 연도는 잘 말하지 않는데 연도가 나왔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당나라와 전쟁에서 안시성 싸움 몇 년? 645년. 안시성은 당과의 전쟁. 그죠? 살수대첩은 수하의 전쟁. 지가 수나의 전쟁이라고 살수 이렇게 나와 있네. 얼마나 쉬워. 그래 안 그래? 살수는 지금의 어디라고? 청천강이다. 됐죠? 이렇게 다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세기, 6세기, 7세기 외교한 게 다 설명됐죠? 설명됐죠? 676년 당나라군을 축출하고 삼국통일을. 이 당군을 축출하는 전쟁이 쓰세요 옆에다가. 당군과 싸운 전쟁이 지금의 한탄강 유역 임진강 인대입니다. 거기에 매소성 전투, 저기 7페이지 매소성 전투, 매실을 할 때 매화할 때 매소성, 그죠? 그리고 금강하구에 기벌포 싸움이 있어요. 여기서 끝장냈습니다. 기벌포 싸움. 그 다음 그 위에 보세요. 6세기 신라. 이 위에 그림이 좀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운데 백제가 쭉 그동안 왔죠. 5세기부터. 보여요? 네. 문주왕, 웅진천도, 동성왕 결혼동맹, 동성왕하고 신라 소지왕하고 결혼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령왕 때 22담론을 조치하고 드디어 백제 성왕 때 사비천도하고 국호를 안보였다. 근데 이 성왕과 누구랑 대립한다고? 진흥왕. 근데 진흥왕 이전 임금이 법흥왕이고 그 이전 임금이 지정왕이야. 근데 거꾸로 돼 있잖아 지금. 그냥 화살표가 반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속지 말라 주의하라는 얘기.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라는 순서대로 하자면 지중왕, 법흥왕, 진왕 순이다. 왜 이렇게 돼 있냐? 대립관계를 보여주려고. 성왕과 진왕이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렇게 그렸을 뿐이다. 됐죠? 8페이지로 왔습니다. 남북국 시대의 정치변화, 신라, 중대 나왔습니다. 중대 됐어요? 우리가 중대 이해했으니까 구체적으로 교재를 통해서 보세요. 7세기, 8세기 무열왕 때 진골 왕이가 즉위해서 누구라고 이름이? 무열왕 이름이 누구라고요? 김춘추. 김춘추하고 김유신하고 무슨 관계가 그러니까? 천안 내부지간이죠? 그죠? 천안 내부지간이죠? 그 김춘추 부인 된 애가 문인가요? 문이? 꿈에 오줌을 쌌던 애가 언니였죠. 언니. 그래 동생한테 꿈을 팔아먹었죠. 자기가 왕비 될 뻔했는데 동생한테 뺏긴 거야 결국. 그래 안 그래? 꿈 간수를 잘하세요. 알겠어요? 꿈 간수를 잘하세요. 그 다음에 문무왕. 예, 문무왕 때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무열왕 김춘추 이후에 문무왕 때 삼국을 통일하고 676년 기벌포 싸움에서 당구를 완전히 축출했습니다. 신문왕,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 때 제도가 정비되고 이때부터 뭐라고? 왕권이 진짜 강화됐습니다. 전제화. 알겠어요? 그래서 예, 무열계 진골 이외의 나머지 귀족들을 다 도태시켜버리고 왕권을 전제시켰고 선덕왕 때 김양상이죠. 김양상 이때부터 옆에다 써요. 즉위 옆에다 하대 시작이라고. 하대 시작. 하대. 중대라고 되어 있는데 하대가 시작됐다고 그때부터. 됐어요? 선덕왕 김양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신라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더니 822년 김원창은 또 장보고 청해진 설치 이렇게 해서 신라가 점차 세력이 약화되더니 드디어 900년에 누가? 견훤이 어디다가 우백제를 세웠죠? 완산주에다가. 그죠? 기음의 전주죠. 전주. 그 다음에 901년에 궁예가 궁예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애꾸눈. 이렇게 드라마 봐서 그래 맨날. 드라마 봐서. 김영철? 내가 김영철 닮았다고 사람들이 김영철 닮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더 훨씬 낫지. 에이 괜히 물어봤어. 이경규 닮았던 새끼들도 있어요. 어딘지 닮았대. 싫어. 궁예 후 고구려를 세웠고 궁예가 결국 이제 누구한테 쫓겨나요? 왕건한테 쫓겨나죠. 왕건이 부하들은 추대를 받아서 결국은 고려를 세운 게 918년. 절대 애들이 안 적어. 욕이 나오니까. 몇 년이라고? 918년. 크게 해보세요. 몇 년? 하지마. 시킨다고 하냐 또. 918년. 자, 순서를 알아야 돼. 먼저 918년 고려가 세워지고 신라가 항복합니다. 935년 먼저 항복했어요. 이때 임금이 누구라고요 아까? 경순왕이고 그 아들이 누구라고? 마이태자였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후백제는 마지막까지 버팁니다. 그러다가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항복했어요. 견훤이 누구한테? 왕건한테. 항복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견훤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김제 금산사 절에다가 잡아 가둬요. 근데 견훤이 탈출해. 그래갖고 항복해. 그래갖고 왕건한테 가서 자기 아들을 쳐주라고 얘기해. 그래서 왕건이 이 견훤의 아들을 집안 잘 되겠어요? 망하겠어요? 망할 짓거리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이 견훤이 원래 막내 아들 그 신검이 있죠. 신검. 큰아들이 금강인가 그런데 큰아들을 배제하고 막내를 위해줬어요. 그러니까 막내가 금강인가? 그래서 신검이 결국은 아버지를 잡아 가두고 마지막까지 지향하다가 이 신검의 주력 부대가 경상도 선산에서 격파를 당합니다. 그래서 936년 신라가 그러니까 후백제가 망한 것을 계기로 해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잠깐 여러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게 몇 년이었죠? 네? 아까 좀 전에 했는데 몇 년? 676년이죠. 676년이죠.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게 몇 년이에요? 936년이죠. 그리고 우리 민족은 그 이후로 계속 통일왕조였어요.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일제. 그리고 또 분열됐어요. 그럼 우리 지금 몇 번째 통일을 맞이할 때가 됐어요? 세 번째 통일입니다. 세 번째 통일. 박근혜 정부든지
그 다음 정부든지 간에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는 통일. 통일이 대박 사건입니다. 통일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경제적 효과, 북한 가난뱅이들 우리가 껴안으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가만히 죽겠는데 지금 우리가 또 나눠 먹으라고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이득이 올 거라고 계산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날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전성기 몇 년이 213년인가 전성기로 간다고 그랬죠? 그 사이에 분명히 올 거예요. 어떤 이런 상태는 못 삽니다. 우리 민족 그 직성이 이런 불안정하고 이 불합리한 그러니까 몰상식이 이 상식처럼 돼버린 이런 사회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북쪽은 우리보다 더 심해요. 이상한 족보같이 생긴 젊은 놈의 새끼가 말이야. 한 나라의 반쪽을 지 멋대로 자주지우고 있잖아요. 그냥 그래요. 미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쪽도 지금 굉장히 웃기는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셈이에요. 근데 이런 비정상을 우리 위대한 민족이 내버려 두지 않아. 선거를 통해서나 무엇을 통해서 반드시 시전할 겁니다. 그런 준비를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신라 하대 사회 모습은 그랬죠. 신라 진골 귀족들이 반발. 그렇습니다. 반발하고요. 노급이 부활하고 경도방이라고 쓸래요? 경도방. 그 다음에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농민 부담이 증가. 그래서 농민 부담 증가 줄긋고 9세기 말 전국적 밀란이라고 쓰세요. 9세기 말 전국적 밀란이라고 쓰세요. 우리나라 여왕이 몇 명 있었어요? 네? 여왕이 몇 명 있었어요? 진덕 여왕, 그 이전에 선덕 여왕, 그리고 신라 말에 진성 여왕, 박근혜 여왕. 누가 자기들은 여왕하라고 그랬어? 여왕이 아닌데 여왕 노릇하려고 그래. 웃기지도 않아요. 근데 이 누구냐? 진성 여왕이 아주 나쁜 여왕이었어. 얼마나 나쁜 여왕이냐? 역사 기록에 써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게 아니야. 황음 무도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황음, 음탕의가 이럴 데 없었고 젊은 신하들 보고 장군, 김장군 그대 보니 가슴이 떨려 미치겠어. 술이나 한잔 따르시오. 이질하는 거야. 그러고 그냥 맨날 사치 향락하느라고 말이지. 농민들 쥐어짜고 세금 뜯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누구였죠? 마리 앙뚜아네트. 꼭 그런 짓 했어. 마리 앙뚜아네트는 무슨 짓 했냐면 자기 남편이 루이 누구예요? 16세. 부르봉 왕가의 마지막 왕 루이 16세는 진짜 꼭 내 엄지손가락처럼 생겼어요. 짧고 못생겼어. 내 엄지손가락이 시원하지? 내 엄지손가락이 왜 뱀대가리처럼 생겼어. 근데 짧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이거 잘렸어 그럼 진짜 잘린 줄 알았는데 잘린 게 아니야. 근데 그 루이 16세가 키가 작아요. 배벌뚝이에 대머리야. 완전히 싫은 요소들 다 갖췄죠. 근데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절세 미녀, 오스트리아 왕가의 최고 미녀인 루이 그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결혼시켰어요. 합스부르크 왕과 이렇게 혼인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세력을 강화시키려고 한 거죠. 근데 이 루이 16세가 그 부인에 대한 열등의식, 자기 못생기고,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역사학이나 사회학에서도 그 누구죠? 심리학에서 프로이드의 그런 그 어떤 성적인 열등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루이 16세가 정치를 엉망을 했다. 루이 16세가 취미가 열쇠 깎는 거였어요. 제가 그 부분에 논문을 써서 알거든요. 그 왕이 맨날 대장간에서 열쇠를 줄로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나라 정치는 산적에 있고 지방에서 농민들은 반란 일으키고 그 신부들은 맨날 막 그 건의서 올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임금은 열쇠를 깎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적 우리가 다 어른이니까 프로이드적 분석에 의하면 열쇠가 상징하는 것은 남성을 상징 남성.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어떤 섹슈얼리티 이 성적 열등감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매일 사냥만 해요. 사냥도 그런 거죠. 남성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 실제 성생활에서 그런 열등한 것을 사냥이라는 폭력적인 수단으로 과시하려고 한 거예요. 부인에게. 그러면 실제로는 전혀 부인을 재밌게 해주면 부인이 막 짜증난 거야.
이거 전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오스트리아 왕녀가 날마다 무도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귀족들 후작, 남작, 백작 다 불러다가 맨날 부어라 마셔라 술 처먹고 하다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원인은 마리아 앙뚜아네트의 사치로운 생활도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알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렸는데 누구? 진성여왕이. 그래서 진성여왕 때 농민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밑에 보세요. 상대, 중대, 하대 쫙 나왔죠? 상대는 뭐라고요? 신라 초창기부터 내무랑계, 진골, 그러니까 성골 출신 왕이 왕노릇 할 때는 뭐라고? 상대. 그때 수상이 뭐라고요? 상대등이, 하백회의 의장인 상대등이. 상대등이 수상하다가 누구한테? 집사부 시중한테 수상이 넘어가면 뭐예요? 중대로 갑니다. 중대. 기억나시죠? 노급이 있었다가 노골 폐지하면 뭐라고? 중대. 됐죠? 불교를 처음 공인해서 왕권 강화에 이용했지만 특히 신라 중대가 되면 무슨 종? 엄종이 중요합니다. 전지왕권 강화에 이용된 불교가 뭐냐라고 하면 엄종이에요. 특히 이제 정토종은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원효죠, 원효? 그 다음 신라 하대가 되면 다시 매물계 진골하고 무열계 진골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왕이 이럽니다. 왕권 쟁탈전이 벌어지죠. 이때 다시 화백회의 의장인 상대등이 수상하게 되고 노급이 부활하면 언제라고요? 신라 하대. 여러분 봐봐. 상대하고 하대가 비슷하죠? 네. 얘들과 구별되는 게 뭐야? 중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시험을 어디 되겠어요? 중대가 나온단 말이야. 중대가. 알겠죠? 물어보면 상대하고 하대가 비슷하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상대 하대는 노급이 있을 때는 언제나 상대도 쓰고 하대도 쓰잖아요. 상대등이 수상할 때는 언제나 상대 하대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등이 수상해서 집사부 시중으로 수상이 바뀔 때가 언제나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지. 이게 언제라고? 중대라고. 됐죠? 중대.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애들 가르칠 때도 중대를 강조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해로 가겠습니다. 발해. 5분만 쉬었다 할게요. 5분만.